할아버지, 이거 먹으면 내일 또 살고 싶어질걸요? 모든 가족을 역병으로 잃고 강가에 집신을 벗어둔 노인에게 꼬질꼬질한 보자기에 쌓인 딱딱한 주먹밥반 조각을 내민 아이가 있었습니다. 대답 대신 목 놓아 우는 노인을 보며 조용히 기다려주던 아이. 그런데 그 아이 역시 부모를 잃고 집과 밭까지 빼앗긴 채 오직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보자기 하나만 품고 혼자 버티던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건넨 그 초라한 한 입이 어째서 노인의 차갑게 굳은 마음을 통째로 흔들어버린 걸까요? 노인과 아이의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작은 고을 강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한가였지요. 밤새 비가 내렸는지 흙은 젖어 있었고 물가에 갈 때는 축 늘어진 채 바람에 젖은 소리를 냈습니다. 유석봉 노인은 강가 낮은 둔덕에 걸터 앉아 있었지요. 집신은 벗어두었고 두 무릎은 힘없이 앞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강물을 보는 듯 했으나 실은 제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노인의 품 안에는 작은 비단 조각 하나가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습니다. 태어나지 못한 손주의 베네저고리에 달아주려던 옷고름감이었지요. 처음 그것을 마련하던 날, 노인은 혼자 실없이 웃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기뻐하던 얼굴, 며느리가 배를 쓰다듬으며 짓던 미소가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작은 그림자 하나가 노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지요. 해진 저고리는 젖어 있었고 손등은 차가운 비에 붉게 터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아이는 노인의 얼굴보다 먼저 벗어둔 집신과 굳어있는 발끝을 보았습니다. 강물을 구경하러 온 사람의 발이 아니라 돌아갈 길을 접어둔 사람의 발이라는 것을 아이는 한눈에 알아차렸지요. 그 아이의 이름은 연우였습니다. 연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신을 벗어 두시면 돌아가실 때 발이 시립니다. 유석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돌아갈 줄 어찌 아느냐? 연우는 대답 대신 제 품속을 뒤졌습니다. 꼬질꼬질한 보자기 끝을 풀어 반쯤 뭉개지고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반 조각을 꺼내 한 손을 내밀었지요. 할아버지, 배고프십니까? 노인이 말합니다. 내게 밥이 문제겠느냐? 아주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 끝에는 밥이 있었고 이상하게도 그 밥 한 덩이가 노인을 붙드는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연우가 손을 더 가까이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드세요. 할아버지, 이거 먹으면 내일 또 살고 싶어질 거요. 유석봉은 기가 막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주먹밥반 조각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 초라한 한 입이 어째서인지 자신이 오래 간직해온 어떤 큰 말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끝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빼어 무는 순간 굳은 밥알이 목에 걸렸고 그와 함께 오래 붙들고 있던 울음이 터졌지요. 노인의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턱 아래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자기보다 더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아이가 자기에게 살라고 밥을 내밀었다는 사실이 유석봉의 마음을 끝내 무너뜨린 것이었지요. 너는 부모가 있느냐?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있느냐? 연우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내가 어찌 나를 걱정하느냐? 연우는 손등으로 빗물을 훔치듯 얼굴을 문지르고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부모도 없고 돈도 없는 저도 사는데요. 그 말에 유석봉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강가의 차가운 흙바닥에 두 손을 짚고 아이 앞에서 목 놓아 울었지요. 연우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법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아이처럼. 연우는 노인을 자기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두막은 마을 끝 버려진 밭가에 있었지요. 지붕은 군데군데 비가 새고 문짝은 한쪽으로 기울었으나 아는 뜻밖에도 반듯했습니다. 쌀 한 줌은 작은 항아리 안에 담겨 있고 콩며잘은 종지에 나뉘어 있으며 땔감은 굵기대로 묶여 가지런히 쌓여 있었지요. 나무 접시 3개, 물그릇 3개도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리 어린 내가 살림을 어찌 꾸리느냐? 없는 집은 잊어버리면 굴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잊지 않습니다. 유석봉은 아이의 말에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연우는 쌀이 며칠치 남았는지, 땔감이 몇 번의 불을 버틸지, 말린 나물이 어느 날까지 먹을 수 있는지 전부 꿰고 있었지요. 가난이 아이에게 준 것은 굶주림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것을 끝까지 붙들고 보는 눈도 함께 주었던 것이지요. 혼자 산다면서 그릇은 어찌 셋이냐? 연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혼자 먹으면 밥이 외로워합니다. 유석봉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접시 3개를 향할 때 그 눈빛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노인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유석봉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연우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빈 접시 둘을 향해 작게 속삭이고 있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할아버지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좋은 분 같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했습니다. 내일 또 자랑할 것 생기면 말씀드릴게요. 유석봉은 그 말을 듣고도 모른 척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매일 밤 부모의 빈자리에 말을 건네는 아이, 하루를 무사히 버티면 꿈속에서 자랑할 것이 생긴다고 믿는 아이. 그 작은 의식이 연우를 매일 아침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잃고 강가에 신을 벗어두었는데 이 아이는 가족을 잃고도 매일 밥상을 차리고 있구나. 그 생각이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쥐어짰지요. 이튿날 아침 연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작은 솥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지요. 유석봉이 일어나 앉자 연우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장터 가실 것이지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됩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어제 강가에서 신을 벗어 두던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지요. 하룻밤 사이에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오두막에서 보낸 하룻밤이 노인에게 내일을 향해 발을 내디딜 작은 이유를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우는 노인이 품고 있던 비단 조각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손끝으로 조심스레 만졌지요. 잠시 결을 살피고 크기를 가늠하고 잘린 면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어른 옷에 쓰려던 천이 아닙니다. 너무 부드럽고 작게 잘렸습니다. 아이 옷에 쓰려던 것이지요? 유석봉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새 것인데도 손때가 많습니다. 오래 품고 다니신 겁니다. 잃어버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잊기 싫어서요. 노인은 더는 숨기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 천은 며느리가 낳을 아이의 배냇저고리에 달아주려던 비단이었지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이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고 며느리는 웃으며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저녁 유난히 밥을 많이 먹었지요. 기쁨이 식욕까지 늘린다며 셋이서 웃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끝내 태어나지 못했지요. 연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비단을 곱게 접어 노인의 품에 다시 넣어주며 말했지요. 아직 버릴 천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할아버지 품에 있으니까요. 유석봉은 그 말에 또 한 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는 천을 본 것이 아니라 천에 묻은 마음을 본 것이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우는 비단 조각을 품에 넣어주고 나서도 한동안 노인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위로의 말을 더 얹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슬픔이란 말로 녹이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어 주는 것으로 조금씩 식는다는 것을. 유석봉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이것을 알고 있을까? 10살 남짓의 아이가 어찌 이토록 슬픔의 무게를 아는 것일까?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았지요. 연우도 잃어본 아이였습니다. 부모의 빈자리를 매일 반 빈 접시로 채우는 아이였으니 남의 슬픔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몸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연우야. 연우는 대답 대신 일어나 아궁이 앞으로 갔습니다. 불씨를 살려 솥에 물을 올리며 말했지요. 오늘 장터 가기 전에 뭐라도 드셔야 합니다. 빈속에 걸으면 다리가 먼저 흔들립니다. 유석봉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지요. 강가에 신을 벗어 두던 사람이 아이가 올리는 솥 앞에서 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노인을 데리고 장터로 갔습니다.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지요. 생선 파는 소리, 채소 값을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석봉은 오랜만에 장터 구경을 하는 사람처럼 이것저것 둘러보았지요. 연우는 그런 노인 곁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유석봉은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가진 돈은 얼마 없었으나 쌀 한 되를 사서 저녁이라도 제대로 지어 먹이고 싶었지요. 쌀 장수 앞에 서서 한 되를 달라 하자 장수가 되를 들어 쌀을 담았습니다. 유석봉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어딘가 걸리는 것이 있었지요. 50년 장사 경험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눈이 흐려진 것인지 손이 무뎌진 것인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우가 쌀장수의 되를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손으로 가장자리를 살짝 짚었습니다. 아저씨, 이 되 밑바닥이 한쪽만 닳았습니다. 늘 같은 쪽으로 기울여 담으셨지요? 쌀장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 그러셨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쌀장수는 얼굴이 붉어져 말을 더듬다가 결국 쌀을 더 담아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유석봉이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눈썰미 좋은 아이가 아니었지요. 아이는 되에 흠이 생긴 까닭과 그 흠이 반복된 세월까지 함께 잊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어찌 그런 것을 보았느냐? 연우가 쌀 보따리를 두 손으로 받쳐 들며 말했습니다. 한 줌 덜 받으면 저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되를 봅니다. 유석봉은 그 말에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난이 아이에게 얼마나 날카로운 눈을 주었는지, 그 눈이 얼마나 많은 저녁을 지켜왔는지가 짧은 한마디 안에 다 담겨 있었지요. 노인은 말없이 다시 걸었습니다. 눈이 조금 따가웠지요. 연우는 그것을 보지 못한 척하며 앞서 걸었습니다. 아이의 두 손에 들린 쌀 보따리가 장터의 햇살 아래 묵직하게 흔들렸지요. 장터 한복판에는 약장수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약을 팔고 있었습니다. 역병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사람들은 병 이야기에 유난히 예민했지요. 약장수는 그 불안을 노리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 약은 열을 내리고 냉한 속을 덮이며 마른 기침과 습한 기침을 모두 다스린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역병으로 잃은 가족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이미 엽전을 꺼내 들었지요. 그때 연우가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찬 병도 고치고 더운 병도 고칩니까? 그렇다. 이 약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
물이 불도 끄고 불을 더 키운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약장수는 얼굴을 붉히며 아이를 꾸짖으려 했지요. 그러나 연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약이라면 어떤 병에 쓰는지 말해야 합니다. 모든 병에 다 듣는다는 말은 아무 병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약장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은 엽전을 다시 거두어들였지요. 유석봉은 연우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터에서 흥정할 때의 날카로움이 아니었지요.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차가움이었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약장수를 유독 싫어하는구나. 연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장터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어머니가 처음 몸이 쇠하셨을 때 약장수가 왔습니다. 만병을 고친다 했지요. 어머니는 가진 것을 털어 그 약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도 왔고 또 그 다음에도 왔습니다. 올 때마다 더 좋은 약이라 했지요. 연우는 거기서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낫지 않자 약장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유석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우가 약장수의 말을 자른 것은 똑똑해서가 아니었지요. 그 말이 어떤 끝으로 이어지는지를 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안한 사람에게 거짓 희망을 파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를 이 아이는 이미 치르고 난 뒤였지요. 장터를 나오며 연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비쌀수록 더 잘 팔립니다. 그래서 저는 비싼 말일수록 더 자세히 듣습니다. 유석봉은 그 말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등이 햇살 아래 또렷하게 보였지요. 장터 한쪽 포목전에서 상인이 비싼 천을 팔고 있었습니다. 남쪽 고을에 좋은 배라며 값을 높게 불렀지요. 유석봉이 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살살 비벼보았습니다. 뭔가 걸렸지요. 그러나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번만 만져도 알았을 텐데 요즘은 손끝이 무뎌진 것인지 눈이 흐려진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지요. 남쪽 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 천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때 연우가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지요. 할아버지, 냄새 맡아보세요. 유석봉이 영문을 모른 채 천을 코에 가까이 댔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손끝에서 맴돌던 의심이 단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가 창고 냄새다. 50년 포목상의 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연우의 한마디가 끌어낸 것이었지요. 포목 상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석봉이 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남쪽 배는 바람이 잘 드는 데서 말리지. 이런 냄새가 날 수 없어. 상인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돌아오는 길에 연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냄새만 알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할아버지가 아셨고요. 유석봉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가벼운 위로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요. 손끝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내려놓았을 천을 아이 덕에 끝까지 붙들었지요.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나서 장사감도 사람 보는 눈도 무엇 하나 쓸모없다 여겼는데 이 아이 앞에서는 그것들이 하나씩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고. 자신이 50년 동안 몸에 익힌 것들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연우와 함께 다닌 며칠 사이에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연우가 앞서 걷다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을 보실 때 눈보다 손이 먼저 가십니다. 그게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유석봉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눈이 조금 따가웠지요. 장터의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나란히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노인의 그림자와 아이의 그림자가 나란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지요. 장터에서 돌아온 뒤 유석봉은 자신의 과거를 조금 더 말했습니다. 노인은 본래 포목상이었지요. 큰 부자는 아니었으나 남 속이지 않고 장사했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품고 있었고 유석봉은 곧 태어날 손주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때가 노인의 일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장도필이라는 장사꾼이 찾아왔습니다. 북쪽 고을의 포목값이 크게 올랐다며 직접 다녀오면 큰 이문을 남길 수 있다고 했지요. 가족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던 유석봉은 길을 떠났습니다. 연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북쪽의 포목값이 올랐다 하여 팔러 가신 것이지요? 그렇다. 값이 오른 곳은 물건이 모자란 곳입니다. 그야 그렇지. 그러면 물건이 모자란 곳에는 팔러 가야 합니까? 사러 가야 합니까? 유석봉이 멈칫했습니다. 사러 가야지. 그런데 장도필은 할아버지를 팔러 보냈습니다. 노인이 입을 다물었지요. 연우가 이어 물었습니다. 그때가 장마 뒤였습니까? 노인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장마 뒤 북쪽 길은 수레가 늦습니다. 물건을 싣고 가도 제때 팔기 어렵지요. 그런데도 장도필은 왜 서둘러 떠나라 했을까요? 유석봉은 그제야 그 거래가 처음부터 이상했다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부재를 탓하며 흘렸던 눈물이 사실 절반은 억울함이었는지도 몰랐지요. 그렇다면 그자는 처음부터 내 식구들이 역병을 만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연우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꼭 쥐었다 폈지요. 역병이 돌았을 때 자신의 부모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약을 구하러 뛰어다니다 끝내 강을 건너지 못했던 그날 밤이 연우의 가슴 어딘가를 짓눌렀지요. 아이는 잠시 입술을 다물고 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든 몰랐든 그자는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 사람입니다. 유석봉은 그 말을 듣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지요. 50년을 살아오면서 남을 속인 적 없다 자부했는데 그 반듯한 삶이 오히려 자신을 속이는 자들에게 얼마나 쉬운 먹잇감이 되었는지를 이제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연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면서도 모른 척 앉아 있었지요. 억지로 달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이 스스로 멈출 때까지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으로 충분했지요. 유석봉은 그때 이를 이어 말했습니다. 먼 고을에 도착했을 때 장도필이 말한 거래는 없었지요. 상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포목값이 올랐다는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며칠을 허비하는 사이 고향에는 역병이 돌았지요. 돌아왔을 때 마을 어귀에는 금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역병이 지나간 집들은 문이 닫혀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피했지요. 그의 집도 새끼줄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웃이 그를 붙잡고 말했지요. 늦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늦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느리 뱃속의 아이도 세상 빛을 보지 못했지요. 유석봉은 가족의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웃의 손에 이끌려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아궁이는 식어 있었고 약사발은 깨져 있었지요. 방 한쪽에는 만들다만 베네저고리 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곱게 접어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다만 그 천이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유석봉은 그것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나는 내 식구들이 아플 때 곁에 없었다. 물 한 그릇도 떠다 주지 못했다. 연우는 한참 말이 없었지요. 노인의 목소리가 끊어지는 자리마다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지요. 곁에 있고 싶었는데 잊지 못했던 밤이 어떤 것인지를. 강가에서 배를 기다리다 날이 밝아버렸을 때, 발을 동동 구르며 강물만 바라보았을 때, 그 무력함이 어떤 맛인지를 연우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곁에 있어도 못하는 일이 있고, 멀리 있어도 죄가 아닌 일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낸 것은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지요. 수십 번을 되새겨도 그날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먼저 왔습니다. 연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위로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궁이에서 불씨가 조용히 타들어갔지요. 연우는 장작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불꽃이 살아나며 오두막 안이 조금 밝아졌지요. 노인의 굳어있던 얼굴에 따뜻한 빛이 닿았습니다. 연우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지요. 다만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도필이 유석봉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손에는 문서가 들려 있었지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오래 마음을 써 온 사람처럼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지요. 어르신, 이런 때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문서는 문서입니다. 장도필은 유석봉이 먼 길을 떠나기 전 혹시 모를 손해를 대비해 집문서와 논문서를 담보로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서에는 유석봉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수결도 있었습니다. 증인 이름도 빠짐없이 올라 있었지요. 갖출 것은 모두 갖춘 문서였습니다. 유석봉은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도필은 부드럽게 웃었지요. 슬픔이 크면 기억도 흐려지는 법이지요. 관아에 갔지만 문서 앞에서 졌습니다. 그때 현감은 장도필과 낯이 익은 자였지요. 아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서가 갖추어졌다는 이유 하나로 노인의 말은 처음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유석봉은 관아 마당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집을 잃었고 논을 잃었으며 목소리를 잃었지요. 억울하다 말해도 들어주는 자가 없었고 문서가 있다 하면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연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도필이라 하셨습니까? 내가 그 자를 아느냐? 연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 안에 넣어둔 낡은 보자기를 꼭 쥐었지요. 손가락 끝이 하얘질 만큼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유석봉은 그 손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손은 무언가를 참고 있었지요. 연우야, 그자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연우는 한동안 보자기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지요. 저도 그자에게 당했습니다. 할아버지와 같은 방식으로요. 유석봉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그자가 찾아왔습니다. 가짜 빈 문서를 들고요. 연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고요해서 그 고요함이 더 무겁게 느껴졌지요. 오래 사귄 것들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유석봉은 그 목소리에서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장도필이라는 이름이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채 오두막 안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지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문틈으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연우는 보자기를 품에 더 깊이 넣었지요. 유석봉은 남아있던 빈 문서 한 장을 연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연우는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날짜를 짚었다가 도장을 살폈다가 증인 이름을 훑었다가 다시 날짜로 눈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지요. 글자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연우가 문서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유석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역시 어린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나 싶어 문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오두막 안이 한동안 조용했지요. 연우는 무릎 위에 어머니 보자기를 올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솔기를 만지작거렸지요.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늘 하던 대로 바느질하면서 중얼거리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바느질을 할 때면 혼자 중얼거리는 버릇이 있었지요. 처음에는 그냥 흥얼거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으면 숫자였습니다. 긴 땀을 놓을 때는 10, 짧은 땀을 놓을 때는 하나, 매듭을 지을 때는 이름. 연우는 어릴 때 그 옆에 앉아 따라 중얼거리다 잠이 들곤 했지요.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기를 손끝으로 짚어 가다가 연우는 조용히 숨을 멈추었습니다. 긴 땀, 짧은 땀, 매듭. 어머니의 중얼거림이 그대로 손끝에서 느껴졌지요. 연우가 문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요. 날짜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 날짜.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연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날은 나루가 끊겼습니다. 그걸 내가 얻지 않으냐? 연우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든 손이 조금 더 떨렸지요. 그날 밤의 일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빗소리, 강물 냄새, 강 건너편에서 깜빡이던 불빛. 아무리 소리쳐도 배는 오지 않았지요. 날이 밝았을 때 연우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제가 나루터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 약을 구하러 강을 건너려 했는데 배가 뜨지 않았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날이 있지요. 연우에게 그날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문서 안에 묻혀 있어도 눈에 먼저 들어왔지요. 찾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서에는 강 건너 사는 증인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배도 못 뜬 날, 도장만 강을 건너왔을 리 없습니다. 유석봉은 그제야 문서의 거짓을 처음으로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연우가 찾아낸 것이 아니었지요. 연우가 잊지 못하는 날이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유석봉은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연우는 이미 표정을 거두고 있었지요. 그러나 노인은 보았습니다. 아이가 그 날짜를 읽는 순간 눈빛이 아주 잠깐 먼 곳을 향했다는 것을. 연우는 유석봉에게 진짜 도장이 남아있는지 물었습니다. 유석봉은 낡은 괴짝에서 오래된 도장을 꺼냈지요. 장도필에게 속은 뒤 도장을 쓰지 않아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도장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살폈지요. 손가락으로 나무결을 따라가다가 잎부분에 이르렀을 때 노인의 손끝이 멈추었습니다. 내가 이 도장을 쓴 지 30년이 넘었다. 나무결이 세로로 패인 것도 알고 잎부분에 작은 흠이 생긴 것도 안다. 젊었을 때 잘못 깎다가 생긴 흠이지. 연우가 문서를 가까이 당겨 나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말했지요. 그런데 문서에 찍힌 도장에는 그 흠이 없습니다. 유석봉이 문서와 도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지요. 나무결도 다르다. 여기 찍힌 것은 가로결이야. 연우가 말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나무결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노인이 먼저 알아보고 아이가 확인한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같은 것을 보았다는 눈빛이었지요. 유석봉은 도장을 손안에 꼭 쥐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도장이었지요. 수백 번 찍고 또 찍었던 도장이었습니다. 그 작은 나무 토막 하나에 자신의 이름이 담겨 있었고 자신의 신용이 담겨 있었지요. 그것을 누군가 베껴 가짜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눈앞에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지요. 슬픔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뒤 흘렸던 눈물은 슬픔이었는데 지금 가슴에서 올라오는 것은 뜨거운 것이었지요. 그 뜨거움이 오랫동안 꺼져 있던 무언가의 불을 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연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것이 많아서 남은 것은 자세히 봅니다. 유석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아이의 말이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잃어본 사람만이 남은 것의 무게를 안다는 것을 노인도 이제는 알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도장과 문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오두막 안에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았지요. 연우가 등잔에 불을 밝혔습니다. 작은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나란히 비추었지요. 노인의 손에는 30년 묵은 도장이 있었고 아이의 무릎 위에는 어머니의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둘 다 잃어버릴 뻔했던 것들이었지요. 둘 다 아직 살아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연우는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연우의 아버지는 역병 때 먼저 병을 얻었지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돌보다 몸이 쇠했습니다. 연우는 곁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약을 구하러 나루터로 달려갔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대비에 강물이 불어 배가 뜨지 않았지요. 강 건너편에서는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는데 아무리 소리쳐도 그 불빛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연우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지요.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장도필이 찾아왔습니다. 내 부모가 내게 진 빚이 있다. 어린 연우에게 가짜 빈문서를 내밀고 집과 밭을 빼앗았지요. 연우가 지킨 것은 어머니가 남긴 보자기 하나뿐이었습니다. 유석봉이 물었습니다. 그 보자기가 그토록 소중한 까닭이 무엇이냐? 연우는 보자기를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겉은 낡고 빛이 바랬지요. 그러나 안쪽 솔기를 들여다보면 촘촘한 바늘땀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우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요. 어머니는 바느질을 할 때면 늘 혼자 중얼거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긴 땀을 놓을 때는 열, 짧은 땀을 놓을 때는 하나, 매듭을 지을 때는 이름을 불렀지요. 연우는 어릴 때 그 옆에 앉아 따라 중얼거리다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자장가인 줄만 알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솔기를 손끝으로 짚어 가다가 연우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긴 땀과 짧은 땀이 숫자였고 매듭이 이름이었으며 실의 색이 재산의 종류를 뜻하고 있었지요. 붉은 실은 논, 푸른 실은 집, 검은 실은 빈문서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몰랐지요. 그러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딸에게 남기기 위해 평생 익힌 바늘로 기록을 새겨 두었던 것입니다. 글 모르는 사람도 진실은 남길 줄 압니다. 연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자기를 곱게 접어 품 안에 다시 넣었지요. 유석봉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연우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지요.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무언가를 오래 간직해 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안에 장도필에게 빼앗긴 것들이 적혀 있느냐? 연우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희 집만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알고 있던 것들이 모두 있습니다. 유석봉은 숨을 멈추었지요. 그 보자기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노인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바늘로 새긴 것들이 때가 되면 장도필을 올가맬 밧줄이 될 수도 있었지요. 때가 되면 씁니다. 연우는 보자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지요. 유석봉은 두려워했습니다. 이미 한 번 관아에서 졌지요. 문서가 얼마나 무서운지, 도장이 얼마나 사람의 목소리를 눌러버리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싸웠다가 또 지면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지요. 몸도 마음도 이미 오래 달아 있었습니다. 연우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연우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보자기를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할아버지, 주먹밥도 반 조각이면 사람을 붙잡습니다. 증거도 반 조각이면 거짓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저도 붙잡고 살았습니다. 어머니 보자기 하나를 붙잡고 아버지 곰방대 하나를 붙잡고 하루씩 살았습니다. 유석봉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눈은 아니었지요. 연우도 무서웠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보다 더 오래된 것이 아이 안에 있었지요. 장도필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품 안에 보자기를 더 꽉 쥐어왔던 것.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 기다려 온 마음이라는 것을 유석봉은 이제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었지요. 장도필 같은 자가 다시는 부모 없는 아이와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연우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가만두면 앉아 있습니다. 욕심을 건드리면 제 발로 걸어 나옵니다. 유석봉이 연우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거친 손이었지요. 차가운 단가에서 주먹밥을 내밀던 그 손이었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손이 아이의 손을 감쌌지요. 이 늙은이 내 덕에 아직 살고 있다. 끝까지 함께 가자꾸나.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지요. 그날 밤 연우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등잔불이 가물거리는 오두막 안에서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솔기를 하나씩 짚었지요. 긴 땀, 짧은 땀, 매듭. 어머니의 목소리가 손끝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우는 낮게 속삭였지요. 어머니,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등잔불이 한 번 크게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요. 연우는 장도필을 직접 자극하기에 앞서 먼저 그자를 자세히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에 눈빛이 흔들리는지 알아야 판을 짤 수 있다면서 유석봉과 함께 장날을 골라 일부러 장터로 나갔지요. 장터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흥정 소리가 넘쳤지요. 연우는 그 안에서 조용히 한쪽에 섰습니다. 눈은 장터를 훑고 있었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예상대로 장도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고을 사람들 앞에서 유석봉을 걱정하는 척했지요. 어르신, 마음이 많이 상하신 줄 압니다. 허나 세상 일은 문서대로 가는 법이지요. 유석봉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칼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졌지요. 연우는 노인의 소매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떨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지요. 지금은 떨어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장도필이 그 떨림을 보고 방심하도록 두라는 것이었지요. 장도필은 연우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른 척 지나치려 했지요. 그러나 연우가 품고 있는 낡은 보자기를 보는 순간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어른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요. 그러나 연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연우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를 모른 척했지만 제 보자기는 알아보았습니다. 그걸 어찌 알았느냐? 사람은 얼굴을 숨길 수 있어도 눈이 먼저 아는 것은 숨기지 못합니다. 장도필 역시 연우가 보통 아이가 아님을 깨달은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 장도필의 하인이 몰래 연우의 오두막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연우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요. 오두막으로 돌아온 뒤 연우는 보자기를 꺼내 솔기 안쪽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긴 땀, 짧은 땀, 매듭. 손끝으로 하나씩 짚어 가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입니다. 무얼 하려느냐? 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그것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유석봉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겠느냐? 연우가 또렷하게 답했지요. 덫을 놓는 사람은 덫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우는 장도필을 직접 몰아붙이면 빠져나갈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문서를 갖고 있고 아전을 매수했으며 사람들 앞에서는 선한 낯을 쓰고 있었지요. 정면으로 맞서면 또다시 문서 앞에서 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우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지요. 소문을 냅니다. 유석봉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소문. 할아버지 옛집 장독대 밑에 은자가 묻혀 있다는 소문입니다. 사실 은자는 없었지요. 그러나 소문은 씨앗과 같아서 욕심 많은 땅에 떨어지면 스스로 자란다는 것을 연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줄기로 퍼뜨리면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세 갈래로 나누어 흘려야 합니다. 연우가 세 갈래의 소문의 내용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유석봉은 처음에 고개를 갸웃했지요. 말을 나누어 흘리면 오히려 엉키지 않겠느냐? 한 사람이 한 말은 의심하지만 세 곳에서 들은 말은 제 생각인 줄 압니다. 할아버지가 장터 사람들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오래 알던 얼굴이 하는 말은 무게가 다릅니다. 유석봉은 그 말에 수긍했습니다. 포목상으로 쌓아 온 신뢰가 여기서 쓰일 줄은 몰랐지요. 노인은 장터 사람들과 오래 안면을 튼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흘리는 말은 장도필의 하인이 엿들어도 자연스러워 보일 것이었지요. 연우는 술청에 드나드는 나무꾼들 쪽을 따로 맡았습니다. 장도필의 하인이 자주 쉬는 자리 근처였지요. 아이의 얼굴로 아무렇지 않게 흘리는 말은 어른의 말보다 오히려 더 쉽게 귀에 들어온다는 것을 연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소문은 세 방향에서 퍼졌고 장도필의 귀에 닿았지요. 그날 저녁 연우는 오두막 문 틈새로 멀리 골목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도필의 하인이 유석봉의 옛집 쪽을 서성이는 것이 보였지요. 연우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유석봉이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제 어찌하느냐? 연우가 조용히 답했지요. 욕심은 사람이 부르지 않아도 냄새를 맡고 옵니다.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연우는 유석봉의 옛집으로 갔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두어야 했지요. 연우는 장독대 주변에 고운재를 얇게 뿌렸습니다. 밤중에 누가 오면 발자국이 남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또 장독대 뚜껑 안쪽에는 숯가루를 발라두었습니다. 장도필이 손을 대면 손가락 사이에 검은 자국이 남을 것이었지요. 유석봉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자가 정말 오겠느냐? 배고픈 사람은 밥 냄새에 오고 욕심 많은 사람은 돈 냄새에 옵니다. 연우는 차분했지요.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재를 뿌리고 숯가루를 바르는 동작이 마치 오래전부터 이 일을 준비해 온 사람처럼 익숙했지요. 유석봉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오래된 것을 품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옛집 담장 너머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초경이 지나고 이경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지요.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바람도 잠든 밤이었지요. 그때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장도필이 정말 나타난 것이었지요. 그는 하인 하나를 데리고 담을 넘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장독대 쪽으로 향했지요. 제 위에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장도필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요. 장독대 밑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하인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이번에는 장독대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뚜껑 안쪽에 닿았지요. 숯가루가 손가락 사이에 스몄습니다. 그러나 장도필도 교활했지요. 인기척을 느끼자 갑자기 목청을 높였습니다. 도둑이야. 남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순식간에 판이 뒤집혔습니다.
오히려 유석봉과 연우가 도둑으로 몰렸지요. 이웃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장도필은 피해자 행세를 하며 포조를 불렀지요. 연우는 담장 뒤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막상 닥치니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유석봉의 손이 떨렸지요. 연우는 그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발자국은 남았고 숟가루도 남았습니다. 포졸이 두 사람을 에워쌌습니다. 연우는 잡혀가면서도 장도필의 손을 보았지요. 불빛 아래 손가락 사이의 검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연우는 그것을 눈에 새겼습니다. 유석봉과 연우는 포졸에게 잡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장도필은 피해자 행세를 하며 앞장섰지요. 관아 마당에 들어서자 아전들이 두 사람을 에워쌌습니다. 횃불 아래 유석봉의 얼굴이 창백했지요. 연우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앞에 모으고 똑바로 서 있었지요. 장도필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 늙은이와 아이가 제 물건을 훔치려 하였습니다. 전에도 제게 억지를 부리더니 이제는 밤중에 남의 물건까지 노렸습니다. 관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몰락한 노인과 부모 없는 아이의 말보다 문서와 재물을 가진 장도필의 말이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유석봉은 굳어버렸지요. 또 이렇게 지는 것인가 싶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감 한재윤이 천천히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살폈습니다. 흙 묻은 옷, 작은 체구, 그러나 떨지 않는 두 손과 두려움 없는 눈빛. 현감의 눈길이 잠시 연우 위에 머물렀지요. 범상치 않다고 여겼는지 현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느냐? 연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날이 문서가 참인지 거짓인지 묻는 일에 나이가 필요합니까? 관아가 조용해졌지요. 현감이 말했습니다. 말해보아라. 연우는 속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먼저 날짜, 그 다음 증인, 그 다음 도장, 그 다음 발자국, 마지막 보자기. 하나씩 묶어야 장도필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못할 것이었지요. 날이 거짓말은 한 번에 잡으면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하나씩 묶어야 움직이지 못합니다. 현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장도필의 얼굴에 처음으로 긴장한 빛이 스쳤지요. 연우는 먼저 문서의 날짜를 짚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유석봉의 아들이 증인으로 올라 있었지요. 그러나 그 날짜는 아들의 장례가 끝난 뒤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찌 증인이 되어 수결을 하였겠습니까?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장도필은 날짜를 잘못 적은 것뿐이라고 둘러댔지요. 연우는 두 번째로 나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는 어찌 된 것입니까? 이 날짜에는 큰 비가 내려 나루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강 건너 사는 증인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배도 못 든 날, 도장은 강을 건너왔습니까? 장도필의 얼굴이 굳었지요. 연우는 세 번째로 도장을 비교했습니다. 유석봉의 진짜 도장을 현감 앞에 내밀었지요. 이 도장에는 잎부분에 작은 흠이 있고 나무결이 세로입니다. 그러나 문서에 찍힌 것은 흠도 없고 가로결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나무결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현감이 도장을 직접 살폈습니다. 연우의 말이 맞았지요. 마지막으로 연우는 장도필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날이 저자의 손가락 사이를 보십시오. 횃불 아래 장도필의 손가락 사이의 검은 숟가루가 선명했습니다. 발 아래 재 묻은 신발도 보였지요. 도둑을 잡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도둑의 손이 스스로 말하게 하려 했습니다. 관아가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장도필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지요. 장도필이 끝까지 버텼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장난에 관아가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도장 모양 하나,
날짜 하나로 멀쩡한 문서를 뒤집을 수는 없지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의 눈빛이었지요. 관아 사람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문서를 가진 자의 말이 아직 무게를 갖고 있었지요. 그때 연우가 품에서 어머니의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장도필이 비웃었지요. 바느질 따위가 무슨 증거냐? 연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자기를 관아 마당 바닥에 조심스럽게 펼쳤지요. 낡고 빛바랜 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쪽 솔기를 들여다보면 촘촘한 바늘땀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지요. 연우가 손끝으로 솔기를 짚으며 천천히 읽어냈습니다. 긴 땀은 열, 짧은 땀은 하나, 매듭은 이름의 끝입니다. 붉은 실은 논, 푸른 실은 집, 검은 실은 빈문서입니다. 연우는 첫 번째 이름을 불렀습니다. 관아 밖에서 듣고 있던 백성 하나가 앞으로 나왔지요. 그 이름은 제 아비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왔지요. 저 액수는 저희 집이 빼앗긴 빈문서와 같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왔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장도필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면서도 끝까지 버텼지요. 글도 모르는 죽은 여자의 바늘땀을 어찌 믿겠느냐. 증거라 할 수 없다. 현감 한재윤이 장도필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을 뒤지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겠느냐? 장도필의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그 흔들림을 연우도 유석봉도 현감도 보았습니다. 현감이 포조를 보내 장도필의 집을 뒤지게 했습니다. 관아 마당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장도필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듯 태연한 척했지요. 그러나 두 눈만은 포졸이 사라진 쪽을 계속 향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포졸이 작은 궤짝을 들고 돌아왔지요. 사또 부엌 아궁이 앞에서 찾았습니다. 불쏘시개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장도필이 그날 밤 안으로 불태울 작정이었던 것이지요. 궤짝 안에는 가짜 문서를 만든 기록, 도장을 베낀 날짜, 매수한 아전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장도필이 무너졌습니다. 결탁한 아전도 죄를 실토했지요.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과 분노의 소리가 섞여 흘렀습니다. 유석봉은 집터와 일부 재산을 되찾았지요. 그러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은 돌아왔지만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연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의 억울함은 풀렸지만 부모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관아 마당에 나란히 서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횃불이 타들어가며 재가 되었지요. 연우는 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바늘땀이 마침내 제 할 일을 다 한 것이었지요.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관아 마당은 한동안 웅성거렸습니다. 장도필은 포졸에게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고개를 뻣뻣이 세우려 했지요. 그러나 두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 끌렸고 얼굴은 이미 무너져 있었지요. 수십 년을 부드러운 낯으로 사람을 속여온 자가 10살 아이의 보자기 하나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결탁한 아전들도 하나씩 포박되었지요.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제각각 죄를 실토했습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자 나머지도 버티지 못했지요. 거짓은 혼자 서 있을 때는 단단해 보여도 하나가 흔들리면 나머지도 함께 쓰러진다는 것을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현감 한재윤은 장도필의 재산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빼앗긴 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확인했지요. 어머니의 보자기에 새겨진 이름들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관아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래 억울함을 품고 살아온 얼굴들이었지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말없이 입술만 떨었습니다. 유석봉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연우의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를 몰랐던 여인이었지요. 그러나 자신이 아는 것을 딸에게 남기기 위해 평생 익힌 바늘로 진실을 새겼습니다. 그 바늘땀이 땅속에 묻힌 씨앗처럼 때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이날 싹을 틔운 것이었지요. 연우는 보자기를 가슴에 안은 채 관아 마당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다며 다가왔지만 연우는 고개를 저었지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하신 겁니다. 그 말에 유석봉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연우도 알고 있었지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자신의 힘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루터에서 밤을 새우던 날도, 빈 접시 앞에서 하루를 버티던 날도, 그 모든 날이 오늘을 만든 것이었지요. 현감이 연우를 불렀습니다. 내 어미가 남긴 것이 이리 많은 사람을 살렸구나. 연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자기를 한 번 더 꽉 안았지요. 관아 마당에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횃불이 흔들렸지요. 유석봉은 연우의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의 옆에 나란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 어미가 오늘 밤 저 별 어딘가에서 보고 있겠구나. 연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작게 말했지요. 그러면 오늘은 자랑할 것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관아 마당의 소란이 멀어지고 밤바람만이 조용히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지요. 모든 일이 끝나고 계절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유석봉은 되찾은 재물로 큰 집을 꾸미지 않았지요. 대신 무너진 집을 고쳐 부모 잃은 아이와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이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내일집이라 불렀지요. 그 집에는 늘 주먹밥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허기지고 지친 얼굴로 찾아오면 유석봉은 밥을 내밀었지요. 이거 드시오. 먹고 나면 내일이 아주 조금은 기다려질 것이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소문이 퍼졌지요. 장터에서 소가 눈물 흘린 노인도 왔고 부모를 잃고 갈 곳 없는 아이도 왔습니다. 유석봉은 누구에게도 사연을 묻지 않았지요. 그저 밥을 내밀었습니다. 밥 앞에서 울어도 된다는 것을 노인은 강가에서 배웠지요. 어느 저녁 유석봉이 연우의 오두막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왔지요. 연우는 작은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나무 접시 3개, 물그릇 3개, 그리고 주먹밥 반 조각이었지요. 연우가 빈자리 둘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거짓말을 이겼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할아버지가 밥을 드셨습니다. 그러니 꿈에 오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유석봉은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연우가 매일 웃은 까닭은 세상이 즐거워서가 아니었지요. 하루를 무사히 보내면 꿈속에서 부모에게 자랑할 말이 생긴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우는 혼자 남은 아이였지만 부모의 빈자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 매일 작은 잔치를 차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유석봉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연우가 돌아보았지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노인이 말했지요. 연우야. 예, 할아버지. 노인은 처음 만났던 강가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내게 준 것은 밥이 아니었다.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내일이었다. 연우는 잠시 말이 없다가 품에서 작은 주먹밥 하나를 꺼내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나누어 먹지요. 내일이 2개가 되게요. 세월이 조금 더 흐른 뒤 유석봉과 연우는 처음 만났던 강가에 다시 섰습니다. 그날처럼 박물은 흐르고 갈대는 바람에 흔들렸지요.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노인은 신을 벗어두었고
오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강물 위로 저녁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물결이 빛을 받아 반짝였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렸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지요. 노인의 손과 아이의 손이 맞잡힌 채 나란히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